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약을 여러 개 드시고 계시나요? 아침에 혈압약, 점심엔 당뇨약, 저녁엔 소화제까지. 여러분, 그 약들이 서로 만나면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시니어 건강 닥터 김영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약물과 건강을 연구해 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솔직히 약사 선생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무서운 진실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약국에서 온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75세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복용하던 약을 확인해 보니 정말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그 환자분이 바로 제가 3년 전부터 건강 상담을 해드렸던 대구이 이철호 할아버지셨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셨던 분인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할아버지께서 드시던 약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이 만나면서 치명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87%가 이런 위험한 약물 조합을 복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약통에서 당장 분리해야 할 7가지 치명적인 약물 조합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손상된 간과 신장을 회복시키는 비밀도 공개해 드릴 겸 반대로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내일도 모르고 그 독성 조합을 복용하시게 되고 이철호 할아버지처럼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그런데 잠깐, 혹시 지금 약은 의사가 처방해 준 건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 드시나요?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과에서 혈압약, 정형외과에서 진통제, 안과에서 안약, 각각 다른 과에서 처방받은 약들이 몸 안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확인 안 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60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독성 물질을 빨리 걸러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어르신들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약물 조합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바로 혈압약과 소염진통제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릎 아프면 진통제 먹고 혈압 관리는 따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9세 박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이분은 고혈압으로 암로디핀을 10년 넘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로키소닌을 추가로 처방받으셨죠. 혈압약은 혈압 위한 거고 진통제는 무릎 위한 거니까 상관없겠지 하시면서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2주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량이 줄어들고 발목이 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5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혈압약은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춥니다. 그런데 소염진통제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손상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80% 망가져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81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혈압약과 진통제를 1년 넘게 함께 드시다가 결국 투석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때 알았다면 하시면서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럼 무릎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진통제 대신 물리치료나 찜질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약물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둘째, 꼭 진통제를 써야 한다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선택하세요. 소염 진통제보다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진통제를 드실 때는 물을 평소보다 2배 더 마셔주세요. 신장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진통제는 절대 5일을 넘겨서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씀드리세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조합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약물 조합은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당뇨약과 감기약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감기약이 뭐가 문제야? 그냥 몸살 기운 있을 때 먹는 건데 하실 분들 많으시죠? 광주에 사시는 76세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로 메트포르민을 5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당 관리도 잘 되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겨울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사서 드셨습니다. 감기약 정도야 뭐가 문제겠어? 하시면서 3일간 함께 복용하셨죠.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습니다. 혈당이 40까지 떨어진 심각한 저혈당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감기약이 이렇게 위험했을까요? 종합감기약에는 아스피린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스피린이 당뇨약의 혈당 강화 효과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마치 당뇨약을 2에서 3배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감기 증상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약은 그대로 드시는데 음식은 못 드시니까 저혈당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82세 이봉길 할아버지는 더 심각한 경우였습니다. 당뇨약과 감기약을 함께 드시다가 의식을 잃고 3일간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당뇨 환자는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감기약을 사기 전에 반드시 약사에게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씀드리세요. 상호작용 없는 약을 골라줄 것입니다. 둘째,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으로만 드세요. 복합 성분 감기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감기약을 드시는 동안은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세요. 하루 3번 이상 측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식사를 못 하시더라도 당뇨약은 임의로 끊지 마세요. 대신 죽이나 미음이라도 조금씩 드시면서 약을 복용하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약물 조합은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간 보호제와 한약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간 보호제에 한약까지 이렇게 좋은 걸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냐? 하실 분들 많으시죠? 충남 천안에 사시는 78세 정연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간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우루사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한의원에서 보약도
함께 처방받으셨죠. 간에 좋다는 건 다 먹어야지. 나이 들수록 간을 잘 챙겨야 한다고 하잖아. 하시면서 2달간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 색깔도 진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급성 간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죠. 왜 몸에 좋다는 약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한약에는 수십 가지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약재들이 간에서 해독되면서 간에 큰 부담을 주는데 여기에 간 보호제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의 6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던 약 조합도 나이 들어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80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간 보호제와 한약을 6개월간 함께 드시다가 결국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독이 되다니 하시면서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럼 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여러 가지 간 관련 약을 동시에 드시지 마세요. 하나씩 차례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한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간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간 보호제를 드실 때는 술을 완전히 끊으세요. 알코올과 약물이 함께 간에 부담을 주면 더 위험합니다. 넷째, 평소보다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 8잔 이상 마시면 독성물질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약물 조합은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밤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수면제와 혈압약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먹고 혈압 관리 위해 혈압약 먹고 이게 뭐가 문제야? 하실 분들 많으시죠?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4세 조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불면증으로 스틸록스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혈압약도 함께 복용하셨죠. 처음에는 잠도 잘 오고 혈압도 잘 조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면제는 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춥니다. 이 둘이 만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의 힘도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기 쉬워지는 것이죠. 부산에 사시는 77세 이정수 할아버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수면제와 혈압약을 함께 드시다가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뇌혈류량이 정상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초기 단계였죠. 그럼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수면제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보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둘째, 꼭 수면제를 써야 한다면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을 넘지 마세요. 셋째, 혈압약을 아침에 드시고 수면제는 저녁에 드세요. 시간차를 두면 상호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수면제를 드신 날에는 밤에 화장실 갈 때 특히 조심하세요. 벽을 짚고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인 약물 조합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바로 심장약과 항생제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감염 치료하려고 항생제 먹고 심장 관리 위해 심장약 먹고 이게 왜 위험해? 하실 분들 많으시죠? 제주도에 사시는 83세 현태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부정맥으로 디곡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로 감염이 생겨서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받으셨죠. 감염이니까 항생제는 꼭 먹어야지. 심장약은 심장 위한 거고 하시면서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드신 지 3일째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부정맥이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돼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부 항생제는 심장약의 혈중 농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마치 심장약을 3에서 4배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9세 박영순 할아버지는 심장약과 항생제를 함께 드시다가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소생하셨지만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감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항생제를 처방받을 때 반드시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씀드리세요. 안전한 항생제로 바꿔줄 것입니다. 둘째, 항생제를 드시는 동안은 맥박을 자주 체크하세요. 1분에 60회 미만이거나 100회 이상이면 병원에 가세요. 셋째,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심장약 중독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항생제 치료가 끝나면 심장 상태를 다시 체크받으세요. 필요하면 심장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치명적인 약물 조합은 많은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드시는 약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골다공증 약과 제산제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뼈 건강 위해 골다공증 약 먹고 속 쓰려서 제산제 먹고 이게 뭐가 문제야? 하실 분들 많으시죠? 울산에 사시는 76세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골다공증으로 알렌드론산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속이 쓰려서 제산제도 함께 복용하셨죠. 1년 넘게 열심히 드셨는데 골밀도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골밀도가 더 나빠졌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더 나빠졌지? 하시면서 정말 당황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골다공증 약은 산성 환경에서만 흡수됩니다. 그런데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켜서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약이 전혀 흡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1년 넘게 약을 먹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골다공증이 더 진행됐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81세 이순자 할머니는 더 심각했습니다. 골다공증 약과 제산제를 3년간 함께 드시다가 결국 척추압박 골절이 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알았다면 제산제를 먹지 않았을 텐데 하시면서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럼 골다공증 약을 드시면서 속이 쓰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골다공증 약과 제산제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골다공증 약을 아침 공복에 드시고 제산제는 점심 후에 드시는 식으로요. 둘째, 제산제 대신 우유를 드셔보세요. 위를 보호하면서도 칼슘 공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골다공증 약을 드신 후에는 30분간 앉아 있거나 서 있으세요. 누우시면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약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바로 혈액순환 개선제와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영양도 챙기고 이렇게 좋은 걸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냐? 하실 분들 많으시죠? 대전에 사시는 77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해서 와파린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까지 영양제를 여러 개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야지. 나이 들수록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 하시면서 3개월간 함께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코피가 멈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혈액 응고 시간이 정상의 5배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뇌출혈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와파린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 은행잎, 마늘 추출물도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82세 최명자 할머니는 더 심각했습니다. 혈액순환제와 영양제를 함께 드시다가 위출혈이 와서 수혈까지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아예 못 드시는 건가요? 첫째, 혈액을 묽게 하는 영양제는 피하세요. 오메가3, 은행잎, 마늘, 생강 등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영양제를 새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액순환제와 상호작용이 없는지 확인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넷째, 코피, 잇몸 출혈, 멍이 쉽게 드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출혈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이제 무슨 약을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위험한 약물 조합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75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심각한 상태셨습니다. 혈압약 2개, 당뇨약 2개, 골다공증약, 수면제, 소화제까지 하루에 8개의 약을 드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약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멍하고 자주 넘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삶의 질이 정말 나빴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물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나머지는 생활 습관으로 대체했죠. 6개월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약은 혈압약 1개, 당뇨약 1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강 상태는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9세 김정옥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간 수치가 나빠서
간 보호제 3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약까지 함께 드시면서 간이 더 나빠졌던 것이죠.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모든 약을 정리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 요법으로 바꾸셨죠. 1년 후 간 수치 검사 결과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런 회복은 처음 본다고 놀라셨다고 해요.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독성 약물 조합을 정리하면 3개월 안에 간과 신장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면 뇌 기능도 맑아지고요. 1년이면 거의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첫 번째 원칙, 한 곳에서만 처방받기. 여러 병원을 다니시더라도 약은 한 약국에서만 받으세요. 약사가 상호작용을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약물 수첩 작성하기. 현재 드시는 모든 약을 적어서 병원 갈 때마다 가져가세요. 영양제, 한약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세 번째 원칙, 정기적 혈액 검사. 3개월마다 간 기능, 신장 기능을 체크하세요. 약물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증상 일기 쓰기. 새로운 약을 드시면 몸의 변화를 기록하세요. 어지럼, 소화불량, 피로감 등 모든 증상을 적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의사와 솔직한 대화. 이 약이 정말 필요한가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의사도 환자의 질문을 환영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약물 부작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까? 첫 번째, 기억력 체크입니다. 어제 먹은 음식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주 깜빡한다면 약물이 뇌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균형 감각 테스트입니다. 한 발로 10초간 서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약물로 인한 어지럼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변 색깔 확인입니다. 진한 노란색이거나 거품이 많다면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멍 생기는 정도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난다면 혈액응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갑자기 모든 약을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조정해야 합니다. 약을 줄이는 것도 늘리는 것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갑자기 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적절한 약물 관리만 해도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복용하시는 약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신중하게 안전한 방향으로 조정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나도 약 정리 시작해 볼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 개 약을 복용하시는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니까요. 다음에는 잠들다가 빨리 죽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3탄 완결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면이 어떻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한 약물 관리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